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향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아들이 차갑게 저를 응시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귓속이 웅웅거려 마치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농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변만, 그의 얼굴에는 농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그저 짐일 뿐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김옥진입니다. 어제 막 96이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집 안에는 저와 어머니의 영정사진만이 흐릿한 불빛 아래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이 여전히 저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사진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쓸어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96살. 천수를 누리셨다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96살. 빈소에는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불은 조금씩 타들어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이 씌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낡은 한옥의 나무 창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가끔 마른 나뭇잎 몇 잔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흩어진 향재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제게 사람이 선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짊어져야 할 짐은 짊어지고 감수해야 할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우가 대학에 가고 겨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우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집을 사는 모든 비용을 자식 농사는 늘 자식 농사는 늘 자식 농사는 농사는 늘 자식 농사는 이른바 의지처라는 것이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의 그 소리는 유난히 귀를 찔렀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 들어왔습니다. 박선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열타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표정이 드리워집니다. 엄마, 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아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선우야. 그가 들어오며 아무렇게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적어도 빈소 앞에서 향이라도 함께 피워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한번 훑어보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듣기에는 틀린 말이 없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하더니 자세를 고쳐 앉아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마치 저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요. 엄마, 제가 오늘 온 건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면 외롭기도 하고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저희도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고요. 듣기에는 효심 어린 말 같았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제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가봤지만 늘 제가 뭘 해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돌변하며 제가 익히 아는 표정, 즉 계산적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만지 아시죠? 만약
혼자 사시면 정말 불안해요. 그러니 아예 일찍 저희 명의로 집을 옮겨주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나중에 번거로울 일도 어때요? 그래야 나중에 번거로울 일도 없고.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홀대할 리 없잖아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소가 아직 여제입니다.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언젠가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거예요.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게 모두에게 편하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거고요. 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결국 그네쁨이스러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귀 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리고 제 손에 쥔 지팡이가 끊임없이 떨렸고 한참 동안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친아들이 제 앞에서 제가 살아있는 것을 귀찮아하다니. 선우야, 제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네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병원 복도에서 너를 안고 있었던 건 나였어. 네가 대학 갈 때 유일한 금팔찌를 팔았던 것도 나였고 네 결혼과 집 마련에 내 모든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짐스럽다는 거니.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치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실 테니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물이 눈앞을 흐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늘 넣으면 죽는 것보다 미움받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테이블 위에 어머니 영정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와 아들의 차가운 얼굴이 뒤섞여 제 마음속에 선뜩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우는 제가 대답이 없자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랑 통장 같은 일들을 일찍 처리해 두시면 나중에 번거로울 일도 없고 우리 식구도 한결 편해질 거예요. 말을 마친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바람 소리와 향불 타는 소리와 향불 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은 바람 소리만이 남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지팡이를 무릎 위에 가로로 놓았습니다. 가슴은 마치 커다란 바위로 짓눌린 듯했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마치 옥지나 이제야 깨달았니? 하고 묻는 듯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또 울다가 눈물이 손등을 터뜨렸습니다. 그 손 수십 년 동안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느라 멈춘 적이 없었는데 결국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가슴속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서서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두툼한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친척들이 도우러 왔을 때도 이 사진첩은 감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더럽혀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우가 2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멜빵 바지를 입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이 실눈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차가운 비닐 코팅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시야를 흐렸습니다. 선우야, 네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착하고 영리했니?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제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6살 선우를 안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저는 겨우 눈물을 참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때부터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옷을 꿰매주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거의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선우가 성적이 좋다며 명문 중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책과 학비 고지서를 보며 마음이 철렁했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유일한 금팔찌를 팔았습니다. 그 팔찌는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주신 혼수품으로 20년 넘게 끼고 다니며 아까워서 벗지도 못했습니다. 그 팔찌는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주신 혼수품으로 20년 넘게 끼고 다니며 하지만 아이가 잘 될 수 있다면 이를 악물고라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야 문을 잠그고 몰래 울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저는 마치 철인처럼 돈을 벌고 돈을 아끼며 그저 그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제 눈앞에는 예전 공장 작업실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괴눈을 내는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고 공기 중에는 온통 손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쓰러지면 안 돼.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 한 장 낡은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기저귀 차림에서 양복 차림까지 모두 제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제가 너무 오래 살아 자신들의 짐이 되었다고 귀찮아하다니. 문득 가장 힘들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선우가 대학교 3학년 때 학비가 갑자기 2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저는 도저히 돈을 구할 수 없어 몰래 시장에 가서 남의 가게를 돈을 구할 수 없어 몰래 시장에 가서 남의 가게를 구할 수 없어 몰래 집에 돌아올 때는 날이 이미 밝아 있었고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죽으면 안 돼. 아이가 학비 때문에 돈을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외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한마디로 제 지난 세월의 희생을 모두 짓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손가락으로 표지를 꾹 눌렀습니다. 힘을 주느라 너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미움, 고통, 원망,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모성애. 맞습니다. 그가 냉정하고 무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릴 적 아파서 제 품에 안겨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늘 자식들은 커서 자기 갈 길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대신 생각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결국 돌아온 것은 차가운 것은 밤은 점점 깊어지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서랍에 다시 넣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나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자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까요?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잉여 인간이었을까요? 선우의 표정을 떠올리니 마치 무슨 거래를 하는 듯하여 제 마음속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음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저는 온몸에 기운이 빠진 듯 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옥진아, 여자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 희망을 남에게만 맡기지 마라.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돼.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돼.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것을. 어쩌면 곧 그 씨앗은 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스스로 남은 생을 주도하게 할 힘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날 아들이 떠난 후 저는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귓가에는 늘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진 여사님 맞으신가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업무 대리 신청을 하셨는데 전화로 확인이 필요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졸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졸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대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정기예금 관련 업무입니다. 제 손가락이 수화기를 꽉 쥐어넣으리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더러 빨리 죽으라고 재촉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제 통장에 손을 대려 하다니. 저는 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상대방 직원은 즉시 알겠습니다.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는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치 돌덩이로 막힌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키운 아들이 가장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집어들고 낡은 누비옷 위에 걸쳤습니다. 낡은 송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밖에 바람이 거세서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사진첩은 다시 서랍에 넣어두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힘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회전문 틈으로 들어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 번호표를 뽑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의자는 차가웠고 다리는 심하게 저렸습니다. 옆에는 젊은 부부가 대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커서 불평하는 말들이 온통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젊은 부부가 대출 문제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언제쯤 저도 아들이 결혼하여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은행에 오시기 불편합니다. 제가 아들이라서 대신 처리하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선우였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창구 앞에 서서 자신감 넘칩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춘과 앞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업무는 고객님, 이런 업무는 본인님. 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세요. 그냥 절차대로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선우.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번쩍 돌렸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창구 앞까지 걸어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겨우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누구도 날 대신해서 차명할 수 없어. 직원은 즉시 안도하며 서류 한 장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되시면 대리권한 금지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도 어머님의 업무를 대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칸, 팩 또박또박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붉어졌다 하며 나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고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돈을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심? 네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내가 내 돈을 함부로 할 자격 없어.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뒷모습은 꼿꼿했지만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설 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 답답함을 씻은 듯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가득 메웠고 노란빛이 제 몸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착하게 사는 법만 배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반격하는 법도 배웠어요. 박선우가 쫓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방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다 봤어. 앞으로 내 돈에 대해선 꿈도 꾸지 마. 말을 마친 저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멀어져 갔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엄마, 절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에 기대자 숨이 가빴고 가슴이 불안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벽에 조용히 걸려 마치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살짝 웃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남에게 휘둘리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직 제 운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저는 집에서 죽 한 그릇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섬뜩했습니다. 은행은 그를 잠시 막아 놓았을 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정말 쓰러진다면 그 집과 통장은 모두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고 밥그릇에 들었던 죽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이불을 널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이웃 이숙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 분인데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제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다가와 물었습니다. 옥진 씨, 요즘 아들 때문에 속상한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숨을 쉬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숙자 아주머니는 뭔가 짐작한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해줄게. 내 옛날 동료 중에 몇 년 전에 면연장을 쓴 사람이 있어. 전에 유언장을 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자식 내외가. 이숙자 아주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무슨 시대인데 아직 그런 걸 믿어?
유언장은 죽음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고음악이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때 정말 발뺌할 수도 있어.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지 말고 지역 법률 지원센터에 가서 물어봐. 돈 안 받아.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모퉁이로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짙은 회색 코트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지역법률지원센터를 향했습니다. 문에는 지역공공법률서비스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실내는 환했고 벽에는 노년복지, 법적 보호라고 쓰인 홍보 포스터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30살도 장이다. 방은 크지 않았고 테이블 2개를 2개만 놓여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 한 명에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옷과 신발과는 너무 비교되어 마음속으로 발길을 돌릴까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담하러 오셨나요? 앉으세요. 그의 미소에 제 마음이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지팡이를 테이블 옆에 세워두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제가 그 유언장이라는 것에 대해 좀 묻고 싶어서요. 유언장이라는 2글자를 말할 때 제 목소리는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유언장은 살아있을 때 쓰는 것이고 어머님의 재산과 의사가 존중받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어머님의 재산과 의사가 존중받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얼굴이 붉어졌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80살이 넘어서야 생각하시는데 사실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니 지금 작성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까지 나온 말이 다시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쓰면 제 돈이 다 남의 것이 되는 건가요? 저는 앞으로 돈을 못 쓰게 되나요? 젊은이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유언장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돈과 집이 어머님 소유이며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줄 수 있구나. 그는 서류 한 장을 제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읽어보시고 어머님의 의사를 분명히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 자신만이 사용하며 다른 사람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신청서와 차용증을 썼지만 제 남은 생과 관련된 이런 서류를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고 가슴속이 쓰라렸습니다. 내 재산은 나만이 사용한다. 아들은 간섭할 수 없다. 저는 한 획 도박도박 이 문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제 자신을 위해 보호의 벽을 치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제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류를 잘 정리해주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행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무슨 구명줄이라도 쥐고 있는 듯이요. 법률 서비스 센터를 나설 때 햇살이 따뜻하게 제 몸에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벼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제가 늙고 쓸모없어져 아들에게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똑똑똑똑똑똑. 발밑의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했지만 마음속은 환해졌습니다. 저는 나직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옥진, 너는 남의 눈에 짐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주인이 될 수 있어.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뇌리에 떠올랐고 마치 어머니께서 웃으며 딸아, 이제야 깨달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제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지만 이번에는 무력한 눈물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날부터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압류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지혜였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지금 와서 저녁에 좋아하는지 기억했지? 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돼지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많은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꿔보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마 저를 위로해 주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 3번 망설임 끝에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들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돼지갈비찜, 생선찜, 채소볶음, 그리고 국까지.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습니다. 엄마, 어서 앉으세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상석에 앉히고는 바쁘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선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드셨죠? 몸보신 좀 하셔야죠.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내 그 따뜻함은 불안감에 짓눌렸습니다. 앉은 지 몇 분도 채 안 돼요. 그들의 말 속에 꿍꿍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낡은 집에서 사시는 게 정말 불편해요.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저희도 엄마를 보살펴 드릴 수 있고 엄마도 편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국을 마시며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그 집은 비워두면 뭐해요? 요즘 집값이 좋은데 일찍 처분해서 그 돈으로 민준이 학자금 모아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또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이 요즘 지출이 많아요. 민준이는 학원도 다녀야 하고 유학 준비도 해야 하고요. 엄마가 정말 손자를 아끼신다면 아이에게 미리 뒷길을 마련해 주셔야죠. 저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가의 조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직 돈 많이 남아 있으세요? 지혜가 목소리를 낮춰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숨기지 마세요. 가족끼리 뭘 숨겨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 든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선우는 엄마도 마음 척하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은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속 얼음이 한 겹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연기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 위선이 꽤 뚫려 보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들은 순간 멍하니 있다가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혜는 겨우 미소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머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엄마가 힘드실까가 돈이 어디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그날 저녁 식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돼지갈비찜은 향긋했지만 제 입에서는 모래를 씹는 듯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마치
함정으로 가득 찬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가짜였고 눈빛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제 속마음을 떠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막 불을 켰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꽃병이 살짝 움직여 있었고 서랍 틈새에는 먼지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첩과 몇몇 장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누군가 다녀갔고 뒤져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들이 벌써 저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어리석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휘몰아쳤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마치 두 손에 꽉 쥐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부터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니 집조차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집 한이를 짚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햇살은 그리 밝지 않았고 거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누군가 옥진아, 정말 너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수진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같은 공장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같은 작업실에서 일했지만 나중에 각자 바쁘게 살면서 점차 왕래가 뜸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녀의 등도 굽고 머리도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저는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마치 소리쳤습니다. 혹시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었잖아. 힘든 일이 좀 많았어.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는 낡은 찻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에는 바둑판 몇 개도 놓여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우리 같은 단골 손님을 알아보았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밀어 한 번 보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아이고, 옥진이랑 수진이 아니니? 강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성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셋은 그때 늘 함께 출근하고 밥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 찻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셋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찻잔을 쥐고 있었지만 모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다들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저 남쪽 지방으로 시집 갔는데 전화하면 늘 허둥지둥 바빠서 두 마디도 못하고 끊어버려.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더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더라. 미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옆에 있긴 한데 맨날 내 연금을 노리고 있어. 혼자서 그 많은 돈 다 못 쓴다면. 아들은 돈 앞에서 정말 피부치 같지도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니. 제 차례가 돼서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겨우 최근의 일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라고 말했던 일. 은행에서 그가 제 돈을 대리 처리하려 했던 일.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속마음을 떠보고 집까지 뒤졌던 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에 든 찻잔은 뜨거웠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듯이요. 미숙이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찼습니다. 이게 말이 돼? 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죽음을 재촉하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수진이도 눈가가 붉어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진아, 너 평생 고생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할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문득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픔이 있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자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미숙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늙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의지하면 안 될까? 수진이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네 말은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자는 거야. 미숙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몇몇 노임을 만들자는 거야? 우리네들이 아예 한데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나중에 누가 아프면 두 사람이 앞뒤로 돌봐주고 누가 속상하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게 누가 속상하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게 수진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 좋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다 여기 있었네. 윤혜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어 아는 것이 많고 늘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녀를 끌어와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찬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우리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미숙이가 방금 전의 생각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윤혜원은 진지하게 다 듣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 좋아요. 우리 모임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때요? 낙엽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노년을 낙엽기근,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고향으로 돌아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몇몇이 서로 지켜주는 게 바로 뿌리인 거죠. 낙엽회에 저는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네 명의 노인은 서로를 마주 보더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낙엽회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용기의 눈물이었습니다. 낙엽회가 결성된 후 제 마음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제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선우가 또다시 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나와서 식사 한 끼 해요. 다 제가 지난번에 태도가 안 좋았던 탓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깍듯했고 심지어 조금 비굴한 기색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로 살아온 직감은 그가 좋은 의도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 것은 결국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지팡이를 짚고 그가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호화롭게 장식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명은 밝았고 머리 위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노비 외투 차림으로 들어서는 제 마음은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저를 룸으로 안내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게찜, 통돼지 바비큐, 전복탕, 어느 것 하나 평소에는 감히 시키지 못할 요리들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선우는 환한 얼굴로 서둘러 저를 맞이하며 앉혀주었습니다. 지혜도 화려한 옷차림으로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선우는 열정적으로 제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엄마, 이 전복탕 좀 드셔보세요. 기혈에 좋대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아예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집도 넓고 엄마 혼자 그 낡은 집에서 사시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들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지혜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부부도 너희들의 삶이 있으니 나는 나 혼자도 잘 지낼 수 있어. 선우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는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엄마도 늙으셨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집은 비워두면 뭐해요. 일찍 처분해서 그 돈으로 민준이 유학비를 내주면 엄마도 안심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의 눈빛은 저를 뚫어지라 응시했고 말투는 온화했지만 마음속의 조급함은 이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자식 손주를 위해서 아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엄마 돈이 쓰일 때잖아요. 엄마가 정말 손자를 아끼신다면 일찍 서류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그들은 여전히 집과 통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뜻은 내가 지금 당장 집 명의를 넘기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니? 선우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니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정리해 두시면 모두가 편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마도 얀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편하다는 거겠지? 게다가 유언장도 확실하지 않으니 나중에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바로 서류를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겠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자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목소리를 낮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 것은 내가 결정해. 두 사람은 일제히 멍하니 굳었습니다. 선우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나는 잘 알아. 말해두는데 돈과 집은 모두 내가 정리해 두었으니 너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했지만 내가 주도할 거야. 좋은 마음으로. 저희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로 마음으로. 선우는 얼굴이 굳어 고개를 숙이고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룸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그들은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고, 술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고, 술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저르지 않았고, 술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하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커졌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슴은 여전히 심하게 아팠지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하늘은 검고 어두웠지만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나지기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고 길거리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늘 말을 삼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선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저에게 진정으로 속한 공기를 마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지고 나자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 돈과 집이 제 명의로 있는 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혜원의 말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날 우리 낙엽회 회원 몇몇은 또다시 찻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아들이 또 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제가 저녁 식탁에서 선우와 벌였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진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옥진아, 그렇게 말하는 건 옥진아. 윤혜원은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때에 와서야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진아, 아세요? 신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탁이라니,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사실 은행에는 노인들을 위한 신탁 상품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의 돈과 집을 은행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규칙을 정해두면 돈은 오직 어머님의 노후, 생활비나 치료비로만 쓰이고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설령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유언장에 따라 분배되니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할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님을 강제로 명예 이전시키거나 건을 빼돌리는 강제로 명임을 가장 두려웠어요. 신탁을 해두면 아들이 밤새 어머님 침대 옆을 지켜도 단 한 푼대 옆을 지켜도 단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부러 깨끗한 스웨터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시내의 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으며 바닥은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젊은 은행 직원들은 말끔한 제복을 입고 정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으면서 마음속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내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비웃음을 따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무관리사 맞은편에 앉아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작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이, 저는 귀사의 신탁 업무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입을 열자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신탁은 아주 좋은 노후 관리 방법입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저는 그의 설명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신탁은 제 명의의 집을 포함시킬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일부를 신탁 전용 자금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용 자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며 오직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직계 가족을 포함한 누구도 권한 누구도 권한 누구도 권한 누구도 권한 누구도 권한 누구도 권한 누구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원장의 다른 지시에 따라 분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위탁인이시니 최고의 처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어머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듯이요. 그는 제게 서류 몇 부를 건네주었고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글자가 많아 눈이 침침했지만 저는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신중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적어 넣자마자 마음속에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집, 내 돈은 오늘부터 더 이상 남의 표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야. 은행 문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내리쬐었고 바람에는 봄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자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제가 늙어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침내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선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짜 미소가 없었고 오히려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에 가서 무슨 신탁을 하셨다던데요? 무슨 뜻이에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너는 신경 쓸 뿐이야. 엄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요?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건 너 자신에게 달린 거야. 내 이 노후 자금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거야. 전화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집과 연금을 신탁으로 맡긴 후부터 선우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전화는 차갑고 며칠씩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오면 늘 비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안정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몰래 제 돈을 가로챌까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막 시장에서 돌아와 채소 반 봉지를 들고 문을 열었는데 선우가 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비가 올 때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그가 제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지기 말했지만 눈빛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도둑처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소를 내려놓고 천천히 앉아 지팡이를 짚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네가 온 게 그 말을 하려고 온 거니?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엄마가 집을 신탁으로 맡기고 돈도 묶어두셨다면서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밀려왔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어떻게 정리하든 네 동의가 필요하니?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나가셨어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돈도 못 쓰고 집도 못 쓰게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요? 누가 엄마 디시를 처리해 줄 건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갈 때가 되면 누군가 내 뒤시를 걱정해 주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 남은 생은 너에게 의지하지 않아. 이 말이 나오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선우의 얼굴은 푸르다 못해 창백해졌고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거 모자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자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돈 관계는 이미 끊었어. 단념해. 내 재산은 이미 묶어두었으니 너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의 입술은 떨렸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제 심장 소리와 창밖에 가란 소리만이 남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장롱 앞으로 걸어가 이미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멍하니 저를 응시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어디로요? 짐을 다 꾸리고 저는 한 걸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우가 뒤쫓아와 손을 뻗어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가시면 안 돼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엄마가 가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아가요.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건 너 자신에게 달린 거야. 나에게 달린 게 아니야. 말을 마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황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짐 가방을 들고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내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고판은 번쩍였고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문득 낯선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이 도시에 저는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속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있었고 무릎이 심하게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저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에 올라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낡은 누비옷을 입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열차 안이 흔들렸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열차 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정차 뒤로 물러나 흐릿한 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점점 멀어지는 고층 빌딩들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니다. 앞으로의 길이 비록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요. 기차는 내내 남쪽으로 향했고 창밖의 풍경은 점차 콘크리트 빌딩에서 논밭과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고 멀리 산봉우리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밥지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하다가 문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도 흙냄새가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의 뿌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에서 필사적으로 살아왔지만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저는 짐을 끌고 내렸습니다. 역 플랫폼은 도시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참새 몇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역 출구를 나섰고 불어오는 바람에는 집과 흙이 뒤섞인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타져 나올 뻔했습니다. 눈물이 타져 나올 뻔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멀리서 몇몇 사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세 사람은 두툼한 속옷을 입고 있었지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퇴근길에 어깨를 나란히 걷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 미숙이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낙엽회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 윤혜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떠나셨고 도시에도 이제 제가 없으니 저는 너희와 다시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서 돌아왔어.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오솔길 양옆으로는 나지막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당에서는 닭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이곳에는 고층 빌딩의 압박도 자동차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안정감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낡은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집 안에서는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한 먼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집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있었고 벽 모퉁이의 낡은 상자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영정 사진을 저는 조심스럽게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몇몇 노인은 정말 서로 의지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수진은 의사 출신이라 누가 머리 아프거나 열나면 제일 먼저 달려와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감미숙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윤혜원은 재무 관리에 능통해서 우리 면남의 연금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안전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요리는 잘해서 매일 오래된 집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며 이게 진짜 가족이지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차를 한 주전자 끓여 낡은 의자 몇 개를 마당으로 옮겨놓고 친구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천천히 붉게 물들었고 처마 밑에서는 캬새 몇 마리가 지저귀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작업실에서 대수리할 때 기억나. 옥진이가 혼자 밤새 기계 고쳤잖아.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사람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야 좀 쉬는데.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는 거기도 하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석양의 노을빛이 우리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문득 이때가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돈 때문에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몇몇 오랜 친구와 흙냄새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혼자 불빛 아래 앉아 어머니께서 남기신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은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이미 말려 있었습니다. 밭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젊은 시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뒷모습, 그리고 저와 친구들의 단체 사진. 저는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제가 주인이 되었어요. 저는 나직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남의 인질이 아니며 더 이상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논밭을 스쳐 지나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의 불빛이 땅에 드리워져 저와 찻잔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내가 주도할 거야. 김옥진의 삶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지키며 시작된 듯 했습니다. 어느 밤 친아들이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 엄마,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그는
밥상 위에서 교묘한 말에 농락당하고 핏줄의 정이 돈에 잠식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반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은행에 가서 아들 앞에서 데리고 난 금지 서명을 했고 용기를 내어 법률지원센터에 찾아가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집과 연금을 신탁으로 맡겨 빼앗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는 매 단계마다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신의 것이고, 삶은 자신의 것이고, 삶은 자신의 것이며, 남은 생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와 몇몇 노인이 찻집에서 낙엽회를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풍파를 겪은 몇몇 여인들의 눈물과 웃음이 뒤섞이며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서로 손잡고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포옹이자 그들 자신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해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도시의 차가운 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쉬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내가 주도할 거야.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인질도 아니었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지목진과 같은 노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안정감이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와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